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최연아 작가님의 비움 효과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은 대체 왜 이 모양이지? 여기에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을 했으며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방은 상상 이상으로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기 전에도, 이혼을 하기 전에도 그의 집은 항상 그 상태였으니까요. 집을 이사하고 옮겨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집을 옮기면 잠시뿐 그 집은 다시 쓰레기 더미에 휩싸였습니다. 방뿐만이 아니었어요. 외모 또한 가꾸거나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한 번 가지 않은 꾀지지한 얼굴로 수염도 깎지 않은 채로 지냈습니다. 이런 상태로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할 지경이었지요. 그는 항상 불안함과 초조함에 시달렸고 그것은 결국 불운을 끌어당겼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집을 방문한 그 친구는 그의 집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다음날 걸레를 들고 찾아와 그의 집을 말끔하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청소에 눈을 뜨게 됐고 처음으로 비우는 것에 상쾌함과 시원함을 맛보았지요. 이 작지만 충격적인 체험으로 그는 이혼, 도산 등이 사실상 방치된 그의 집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후 그의 방이 부활한 것처럼 그 역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결혼도 하게 됐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행복한 일이 일어났지요. 청소로 부정적 기운을 비워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후에 그는 집안의 더러움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력의 저자 마쓰다 미스히로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며 역경을 만납니다. 그녀의 인생 최고의 역경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육아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지도 없는 지역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첫째 아이를 낳고 첫째가 돌도 되지 않아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남편은 휴일도 없이 일하는 상태였고 그녀는 독박 육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지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상태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고 돌쟁이 아이와 뱃속 태아를 가진 엄마가 죽을 생각만 하던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과 남편 몰래 울다 지쳐 잠들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삶이었습니다. 근근히 아이 먹일 음식만 만들며 살아갔지요. 그녀의 집안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집안을 돌볼 여력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마음까지 방치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름 모를 살림들이 쌓여갈수록 아이를 돌보는 게 더욱 힘에 부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작은 시작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집안에 아무 서랍이나 열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디 작은 서랍이었지요. 오래되어 인쇄된 부분이 지워진 영수증. 원래 용도가 무언지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조각. 다시는 쓰기 싫은 쓰다만 작은 노트. 이런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모두 버리고 나머지 물건들을 나름대로 열을 맞춰 예쁘게 상자에 정리했습니다. 1시간, 아니 30분도 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서랍을 매만졌던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앞으로의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공간이 생긴 것이지요. 그녀는 그날 그 서랍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는지 모릅니다. 나만의 작은 서랍, 작은 세계를 열고 닫으며 그녀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나도, 타인도 다 싫어지는 그때, 그럴 때는 모든 것이 귀찮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영영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고립되어 버립니다. 작은 시도부터 해보세요.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면서 몸에 달라붙어 있는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세요. 주변의 쓰레기를 버리고 쓸데없는 물건을 처분하고 바닥을 닦으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우리를 조금 나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 조금의 나아짐이 내일도 우리를 눈뜨게 만들 것입니다. 그 작은 나아짐들이 모여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만 나타납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을 계속 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자라나게 된답니다. 혹시 지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방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당장 무엇이라도 비워보세요. 분명 지금까지 가능할 것 같지 않던 마법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움이 가져다준 10억. 여기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홍 사장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는 미니멀 라이프로 10억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미니멀리스트들은 무력도 없고 무소유 정신으로 스님과 같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무력도 있고 나름의 원칙을 지켜 미니멀 라이프로 10억을 모았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부자인 미니멀리스트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있고 영 리치인 론 무어, 팀 페리스 등도 미니멀리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홍 사장은 미니멀 라이프로 돈이 모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니 소비 구조가 변경되어 저절로 돈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운 후의 삶을 행복, 돈, 사랑으로 채우기로 결심했고 재테크에 집중해서 자산을 10억까지 불렸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자신이 비운 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간혹 비우기 자체가 목적인 미니멀 라이프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비움을 위한 비움을 하며 타인들이 얼마나 버렸는지, 타인의 집에는 무엇이 없는지 비교, 경쟁합니다.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쇼핑 하울을 하며 서로 경쟁하듯 쇼핑 품목을 자랑하는 것처럼 비운 품목을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정말이지 미니멀 라이프의 취지와 반대로 가는 삐뚤어진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최대 장점은 비교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비우기에만 집중하거나 비움의 목적이 없을 때 이렇듯 비교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움 후에 찾아오는 채움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꼭 비우고 나서 채워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움 자체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움에서 끝이 아닌 다시 채울 것을 염두에 두면 무한 비움 경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홍 사장은 자신이 채울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미니멀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홍 사장은 재테크로 돈을 많이 불렸습니다. 재테크를 위해서는 종잣돈 마련이 필수이지요. 그는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이 종잣돈을 즐겁고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절약을 해야 하고 억지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는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해줍니다.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전에는 그저 남들이 사면 남들이 한다고 하면 쫓아서 따르는 소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소비, 주체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억지로 참고 되도록 안 쓰는 절약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고 사고 싶지 않으니 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간소하고 우아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절약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검소함, 하얀 인테리어, 물건 버리기 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이렇게 대변되는 이미지에 가둬두고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니멀 라이프가 라이프 스타일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각양각색의 색을 갖습니다. 똑같은 미니멀 라이프라도 어떤 사람의 미니멀 라이프냐에 따라 그 색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홍 사장은 재테크 미니멀 라이프라는 새로운 자신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자.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이유란 없다.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욕심이 열정으로 바뀌고 삶의 불만이 만족으로 바뀌었으며 잊고 있던 내 인생을 되찾고 내일을 기다리며 설레는 삶을 살고 있다. 제가 홍 사장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미니멀 라이프로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미니멀 라이프는 깔끔한 공간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겐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이에겐 단정하게 삶의 루틴을 잡아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에겐 언제나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겐 지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1000개의 자아가 있다면 1000개의 미니멀 라이프가 생깁니다. 비교하지 않고 천천히 비워나가다 보면 자신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엘리트의 책상. 제가 10년 전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직장 동료 제이는 사내에서도 알아주는 엘리트였습니다. 최연소의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사회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를 알아서 척척 해냈습니다. 그는 항상 아침 일찍 1, 2등을 다투며 출근했고 이른 시간에 출근하면서도 완벽한 헤어스타일과 말쑥한 옷차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원래부터 타고난 완벽주의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친해지고 난 후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그 작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는 원래 모범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축에 속했지만 그다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시를 1년 앞둔 시점,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자 책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다 썼지만 가지고 있었던 노트,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볼펜, 앞으로 보지 않을 것 같은 참고서를 버리고 물건들을 가지런히 정리한 후 책상을 싹싹 닦아나갔습니다. 그 기분이 생각보다 상쾌해서 제이는 매일 공부하기 전과 공부가 끝난 후 책상을 닦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말끔한 책상에서 공부를 하니 집중도 잘 됐고 공부하기 전과 후 책상을 닦는 행위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마음을 다지게 해주고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해주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이는 이전까지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책상 정리를 하느냐고 생각했던 마음을 바꿔 계속해서 책상을 정리하고 닦는 습관을 유지시켜 나갔습니다. 일 년 후 제이는 원하던 학교, 원하던 학과에 진학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최연소로 원하던 직장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이는 여전히 책상을 닦으며 하루 업무를 시작하고
책상을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입사했을 때 제 옆이었던 그의 자리가 빈자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책상은 간소하고 말끔했습니다. 가득 찬 서랍장, 찬장, 상자, 넘치는 서류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금쪽 같은 시간을 잡아먹는가. 프라이오퍼 생산기술 및 자동화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업무 시간의 평균 32% 정도를 물건을 찾는 데 소모한다. 그리고 그중 30%는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 헤매는 데 쓴다. 이런 불필요한 소모 시간이 얼마나 림비의 짜증을 유발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너 티키 퀴스텐마허는 림비라는 책에서 복잡한 환경이 얼마나 림비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림비란 대뇌 변형계, 즉 림비 시스템이라는 용어의 줄임말입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쾌락과 고통 등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림비의 작용에 의해 일어납니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시스템은 림비의 불행감을 안겨주며 그때 우리는 림비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지금 자신의 책상을 둘러봅시다. 어떤가요? 뒤죽박죽인가요? 혹시 당신의 인생은 어떤가요? 당신의 인생도 풀리지 않는 얽힌 실타래 같지 않은가요? 승진에 누락됐나요? 결혼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과 헤어졌나요? 많은 돈을 잃었나요? 그렇다면 지금입니다. 지금이 당신이 책상을 정리할 순간입니다. 그깟 책상 하나로 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책상이 지저분해서 운이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정돈되지 않는 책상은 정돈되지 않는 삶을 만듭니다. 악순환의 일상이 거듭됩니다. 작은 책상 위에 방치된 며칠 동안 치우지 않은 작은 컵 하나가 또 다른 지저분한 물건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으고 그렇게 쌓인 물건들은 당신의 인생을 지저분하게 만든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책상을 치운다는 것은 내 업무와 공부의 운을 터주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운이 따르는 책상을 만들기 위한 팁입니다. 1번. 최대한 여백을 확보한다. 서두는 일이나 공부는 물론 뭔가를 차분히 생각하거나 독서를 하는 이른바 자신과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서재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가려면 먼저 책상 위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텅 빈 책상은 무언가를 해보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텅 빈 책상 앞에 앉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여러 가지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최대한 여백을 만든 후 좋아하는 필기구나 향초 같은 취향이 가득 담긴 물건 한두 개만 올려놓아 보세요. 집 또한 회사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2. 매일 치운다. 다음 날에도 계속 같은 파일과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날 일이 끝난 후에도 책상 위에 그대로 둔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작업이 끝나면 일단 모두 정리합니다. 책상 위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날 아침, 새로운 기분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상이 한번 정리된 상태라 자, 시작해볼까? 하는 기운이 솟아 새로운 기분으로 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상을 전날 상태 그대로 둔다면 어제의 연속이라는 기분이 들어 타성에 적기 쉽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비슷한 글을 쓰는 작업을 항상 같은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하지만 매일 저녁 작업이 끝나면 모두 정리합니다. 노트북을 닫아 한쪽으로 치우고 마우스 패드, 필기구 등도 전용 파우치에 담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편과 같이 책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제 물건이 널려진 책상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치우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새로운 기분으로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3. 당장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이 된다. 요즘 디지털 노마드, 카공족이라는 말이 흔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고,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을 합니다. 자유로움의 가장 큰 근원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트북 가방 하나만 들고 언제든 가볍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책상의 짐을 간소화해보세요. 나의 집 또는 회사에 있는 책상이 어느 휴양지 해변의 선베드, 어느 도시 카페의 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짐을 정리해본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만 남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빌려 쓸 수 있는 것인지, 대체 가능한 것인지, 어느 정도 빈도로 쓰이는 것인지 찬찬히 살핀 후 비우고 정리해봅시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성공한
4남매 서재. 유는 두 아이를 가진 워킹맘입니다. 그녀는 항상 바쁜 삶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남편도 매일 야근인데다 출근도 빨라서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물에 말아 해치웠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밀어 넣듯이 겨우 등원시키고 정신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숨 돌릴 틈 없이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재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함께 잠드는 삶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워킹맘인지라 모두 이렇게 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서의 같은 나이, 아이들도 비슷한 또래의 동료는 항상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주말 부부여서 남편의 도움은커녕 모든 일을 혼자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보다 더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도 항상 여유롭게 출근하고 회사 일도 거뜬하게 해내는 그녀가 부러웠지만 차마 그 비결을 묻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했다며 유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전혀 피로해 보이거나 버거워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루틴이 잡힌 사람들.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추며 사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유를 넘어 삶의 깊이와 넓이를 자유자재로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인 걸까요? 우리는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바쁜 것일까요? 우리에게 48시간이 주어진다면 훨씬 많은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현재 정말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다면 시간이 2배로 주어졌을 때 2배의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더 주어진다 한들 2배가 아닌 3배의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는 원래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살림하는 것도 좋아하고 육아도 적성에 잘 맞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기울자 비의 평온한 일상이 깨졌습니다. 비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뭐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집안을 가꾸며 열심히 해왔던 셀프 인테리어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창업 자금 1,500만 원으로 셀프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30억 원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어엿한 대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집 앞을 지나다 연락을 했는데 때마침 집에 있다며 들렀다 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기쁘게 맞아주었지요. 처음 방문한 그녀의 집은 역시나 그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갈하면서도 아늑했고 군더더기 없이 심플했습니다. 여백이 있는 공간이었지만 인테리어 회사 대표답게 적재적소에 그녀의 취향이 가득 담긴 물건이 오브제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공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서재였습니다. 그녀의 서재는 그녀만의 짙은 향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집안 전체에서는 가족 간의 따뜻함과 그녀의 편안함이 묻어났다면 그녀의 서재에는 한 기업의 대표로서의 그녀가 있었지요. 차분하고 묵직한 공기와 극강의 심플함. 그녀의 서재는 집안의 다른 곳보다 더욱더 군더더기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길쭉한 원목 책상과 사무용 의자, 책장이 가구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의외였던 것은 서재라는 명목이 무색하리만큼 책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른 팔을 벌렸을 때의 길이 정도의 고급 원목 책장 하나만 서재에 있었고 책장도 빽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의 정리만은 확실히 되어 있었어요. 목공과 관련된 책, 사업에 관련된 책, 마케팅과 브랜딩에 관련된 책, 에세이나 외국 서적으로 나뉘어 있었지요. 의외로 책의 권수가 적다고 이야기하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참고만 할 서적과 소장할 서적은 확실히 구분해. 우리 업계는 트렌드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책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정보를 파고들어야 해. 물론 연구 소장할 만한 오래된 책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책을 붙들고 있다간 새로운 아이디어에 오히려 방해가 되어버려.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내면서도 집안을 이렇게 말끔히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처음 그녀도 사업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을 때는 집안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집안을 정갈하게 가꾸고 가족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비는 그것이 참 속상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공간으로 인해 사업 실패로 기죽어 있는 남편과 아이들이 아내와 엄마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는 가족들인데 집안까지 난장판이니 더 갈피를 못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아이들의 방황으로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기도 여러 번 했었다는 이야기를 그녀는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비는 지금 이 순간 자신만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그녀는 아끼던 가구와 소품들을 많이 버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따뜻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자신이 전업주부일 때는 감당 가능한 물건들이었지만 지금은 관리할 수가 없어 애물단지가 되었으니 가차없이 비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합니다. 집안일을 아웃소싱 하기로. 그녀는 바로 알선 업체를 통해 도우미 아주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도록 했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그 시점에 그것은 그녀에게 큰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이켜 봤을 때 그 당시에 했던 그 결심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손길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셔서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해 주시니 가족들도 한결 편안해 보였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사 부담이 줄어 회사 일에 열중할 수 있었고 집에 와도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을 받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미처 몰랐다고 비는 이야기합니다. 삶을 컨트롤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에 답이 있어. 그것은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마찬가지야. 물론 언제나 변수가 생기지.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단순화해야 하는 거고. 물건을 버리면서 내 인생이 달라졌고 집안일을 아웃소싱해서 회사와 가정, 대표와 엄마라는 직함 사이에서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어. 그녀는 물건을 줄임으로써 자신과 가족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컨트롤하고 집안일을 아웃소싱함으로써 자신이 없어도 집안이 무리 없이 돌아가도록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그녀가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비결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놓지 않은 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적절한 선택을 하여 공간을 통제했던 것. 공간이 가진 힘을 믿었던 것. 그녀의 성공 비결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 CEO의 고백. 이 이야기는 제 의뢰인인 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한 대기업 CEO입니다. 아내 역시 전문직 종사자이지요. 자녀는 셋이 있는데 모두 유학파에 사회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풍족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성공한 삶을 사는 그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집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마음 놓고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가 발전하면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해야 할 경우도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그는 참 난감했다고 합니다. 한번 손님 초대를 하려면 며칠 동안 집안을 청소해야 했고, 아내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나중에는 되도록 집에서 손님 치르는 일을 피했습니다. 그는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자신의 집무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집은 가족 모두의 공간이고, 아내는 정리하는 담을 쌓은 호더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정반대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다 보니 트러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마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으로 항상 싸움을 시작했고, 아침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출근하기를 여러 번, 퇴근해서도 난장판인 집에 있는 것이 싫어 일부러 늦게 퇴근한 적도 많았다고 씨는 고백합니다. 이제 와서 부인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만 지금 가장 고민인 것은 아이들입니다.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난장판인 집에 오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을 해도 바깥에서만 만나려고 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방문을 꺼려할 정도로 집이 엉망입니다. 씨는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젊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만 큽니다. 그는 정리와 청소 문제로 항상 다툼을 하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자리를 잡고 일하고 있지만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 방황의 시절을 거쳤습니다. 자주 싸우던 부모의 모습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죄책감이 듭니다. 여전히 아내는 버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비움의 효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지만, 씨는 자신만은 변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했던가요?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이런 고민이 있으리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부모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부부가 비움의 중요성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아이들에게 집안일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항상 그리워하는 집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집안이 더러운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부부 사이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툼을 빈번하게 만들고 아이들은 이것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성공한 이가 자신의 치부와 같은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씨는 저를 찾아와 다급함을 호소했고 이 이야기를 알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 나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놓친 것이 많습니다. 집안일을 아내의 역할로만 생각하고 방치했던 게 가족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정리 쪽에는 아내보다 재능이 있으니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까지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이가 의뢰인 씨입니다. 젊을 적 방치했던 공간, 하찮게 여겼던 공간이 60세가 다 되어서야 뼈저리게 다가온다는 비움의 효과는 나비 효과와 같습니다. 작은 비움이 큰 성공을 불러오고 작은 방치가 큰 후회를 몰고 옵니다. 작은 공간이 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